불이 나거든. 18년 농사가 돌아오는 순간이죠. 너무나 영한 잔인합니다. 근데 커피 하는 사람은 여기서 향기를 가수악한 신선한 커피가 로스팅이 되고 있죠.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물론 카렌 브릭센의 인생은 안타깝지만 정말 영화를 보면서 저도 모르게 뉴크롭이 로스팅되고 있다 이거죠. 이제 관능의 세계에 눈을 뜨면 모든 것에서 향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게 이번에 제가 갔다 온 겁니다. 5일 전에 모습입니다. 이 당시에 카렌 브릭센이 했던 그런 시설들이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이 카렌 브릭센은 1954년도에 노벨 문학상 후보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1957년에도 노벨 문학상으로 올라가요. 이 아웃 오브 아프리카 때문에. 근데 1954년에 올라갔을 때 누가 노벨상을 수상하냐면 해밍웨이가. 근데 해밍웨이가 노인과 바다를 가지고, 물론 노벨 문학상은 작품에 주는 게 아니고 작가한테 주는 거지만 그래도 결정적인 작품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제 붙게 되는데, 노벨 문학상은 노인과 바다로 하면서 해밍웨이의 수상 소감 중에 그런 말을 해요. 해밍웨이가. 이 상은 올해 노벨 문학상은 카렌 브릭센 여사가 탔어야 된다. 그것 때문에 더 조망을 받는 거죠. 더 조망을 받게 되죠. 그리고 1957년에도 또 노벨 문학상이 올라왔는데 그때는 까미한테, 알제리의 까미한테 이방인에 밀리게 됩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커피 인문학은 인물을 따라서 좀 전개가 될 텐데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그 다음에 해밍웨이 차례예요. 해밍웨이 같은 경우에도 쿠바 크리스탈 커피를 갖다 사랑했다는 얘기가 여러분 혹시 한두 번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새빨간 거짓말이라 이렇게 전주합니다. 해밍웨이는 커피에 대한 내용을 작품에 썼긴 했지만 단 한 번도 쿠바 크리스탈 마운틴 커피가 맛있다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게 뭐 중요하냐, 왜 따지냐는데 그래도 시시비비는 따져보세요. 그죠? 아직 그런 근거는 나오지 않았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크리스탈 마운틴은 굉장히 유명한 대사죠. 사람은 파멸당할 수는 있을 정도 패배하지 않는다. 이제 저가 이제 이걸 가지고 강의를 하는 거죠. 크리스탈 마운틴은 이 크리스탈 마운틴을 국내에서도 일부 지명으로 써요. 이게 크리스탈 마운틴에서 나오는 커피. 크리스탈 마운틴은 자마이카에는 블루 마운틴이라는 산이 실제로 있습니다. 자마이카의 블루 마운틴이라는 산이 천혜의 조건을 갖고 있어요. 안개가 잘 껴있고 거기에 빗대서 크리스탈 마운틴이라고 하는 게 이게 에스캄브레이라고 하는 다른 산의 이름이 있는데 이것이 크리스탈처럼 반짝인다 그래갖고 억지로 만든 이름이에요. 자메이카 블루 마운틴을 견주기 위해서. 지명이 아닙니다. 이러다 보니까 노인과 바다를 쓴 것이 해밍웨이가 쿠바에서 썼잖아요. 20년간 머물면서 거기서 많은 작품을 썼는데 그래서 쿠바의 크리스탈 마운틴을 갖다가 판매하는 사람들이 만든 스토리텔링입니다. 또 쿠바 하면 떠오르는 게 누가 있어요? 체 게바라입니다. 또 체 게바라도 쿠바 크리스탈 마운틴을 사랑했다라는 이런 문구들 하는데 체 게바라가 크리스탈 마운틴 커피를 사랑했다고 얘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체 게바라는 와인 매니아였죠. 근데 다만 미국의 그 케네디가 쿠바와의 이제 갈등이 생기면서 쿠바 커피를 통상 금지 물품으로 묶어둡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진보주의의 사람들이 오히려 쿠바 커피를 사랑하는 것이 미국에 대항하는 것이다 해갖고 일부러 체 게바라를 갖다가 추종하거나 하는 사람들이 크리스탈 마운틴을 체 게바라에서 오마주로 소비를 하기는 했었죠. 이 해밍웨이와 비슷하게 또 커피의 그 마케팅에 잘 이용되는 사람이 또 고우입니다. 여러분 고우 같은 경우에는 예멘 모카 마타리 예멘 커피를 사랑했다 해서 고우의 그 불행했던 삶에 위로를 주기 위해서 예멘 커피를 소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멘 커피를 마시면서 고우의 그 불행했던 삶을 함께 고통을 좀 나눠주자, 위로하자. 근데 고우가 단 한 번도 예멘 커피에 대한 찬사를 보낸 적이 없고 동생 태우와 보낸 편지를 보면 모델을 갖다가 쓰느라고 점심을 같이 먹으면서 모델이 좋아하는 커피를 함께 나누려면 고통스럽다. 커피를 갖다 이렇게 좋아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마케팅에 쓰이고 있죠. 그렇다면 고우가 왜 예멘 모카 마타리를
사랑했었냐라고 얘기하면 그 당시에 고가 머물렀던 아르는 좀 보시면 알겠지만 이 고갱과의 갈등, 이건 제가 인문학 때 쓰는 건데요. 여기가 바로 예멘입니다. 예멘에서 옛날 프랑스로 물류가 가려면 이 당시에는 여기 예멘에서 커피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에티오피아에서 나오는 커피들도 이쪽은 다 사실은 여러분 이제 에티오피아 가보시면 알지만 이쪽은 다 이슬람이 장악했어요. 하라 지방. 사실은 이 이슬람의 자본들이 다 이쪽에 하나에 와 있을 정도예요. 그래서 이쪽은 사실상 에티오피아라고 하지만 정서적으로는 다 중동의 느낌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커피들이 다 요 홍해를 따고 올라가서 지중해를 거쳐서 마르세유를 통해 가지고 파리로 가는데 그 중간에 아르 지방이 있었죠. 바로 그 아르에서 고가 그 2년간 그림을 그리는데 2년간 200점을 그리고 거기서 아주 멋진 작품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아르에 있었던 고가 커피를 마셨다면 예멘 커피를 마셨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만들어진 하나의 스토리텔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왜 나왔느냐? 문학가본 아니면 예술가본 커피를 사랑하는 그런 커피와 문학과 예술가를 매치하는 것은 여기서 좀 넘어가고요. 우리나라로 방문했던 미국 문학의 링컨이라고 하는 톰 소여 모험 누구죠? 바로 이 마크 트웨인 때문이었습니다. 마크 트웨인이야말로 커피의 찬사를 보냈습니다. 마크 트웨인은 하와이 코나에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하와이에서 온 편지에서 코나의 커피가 정말 굉장히 맛있다라는 그런 찬사를 보냈고 그래서 하와이 코나에서는 마크 트웨인을 갖다가 이걸 많이 이용을 하는데 마크 트웨인을 인용하면서 헤밍웨이도 인용하고 체게바라도 인용하고 보우도 인용하고 이렇게 그런 상황이 벌어졌던 거죠. 이 얘기가 나온 김에 이것도 여러분 꼭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 얘기 혹시 많이 들어보셨나요? 세계 3대 커피 하와이 코나, 자메이카 블루 마운틴, 예멘 모카 마타니. 여러분 구글에서 세계 3대 커피를 한번 쳐보세요. 안 나옵니다. 우리나라만 나와요.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이게 나오냐? 1999년에 갤러리아 백화점에서 처음 썼습니다. 갤러리아 백화점에 쓰고 왜 썼느냐? 일본의 자메이카 블루 마운틴 커피를 수입해서 팔면서 썼던 것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 세계 3대 커피는 지금도 커피 전문가들이 여러분 세계 3대 커피 아시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계 3대 커피는 모두 이 세 가지는 일본이 물량을 세계적으로 주물르는 나라예요. 하와이 코나 70%의 농장주가 일본인입니다. 자메이카 블루마운틴 1963년에 자메이카가 거의 우리로 따지면 IMF 경제가 완전히 고꾸라졌을 때 외교적인 협약을 체결하고 자메이카를 살린 나라가 일본인데 자메이카 커피의 90%를 일본이 갖고 있습니다. 물량을 마음껏 주무르고 있고 비싸게 팔으려고 어떻게 해요? 통도 오크통을 만들어서 8배, 10배 비싸게 팔죠. 드시지 마세요. 예멘 모카 마타리 저도 예멘 모카 마타리 예멘 커피를 갖다가 갖고 오려고 지금 3년째 고생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샘플이 한번 왔어요. 어떻게 하냐면 말레이시아를 통해서 왔습니다. 지금 남북으로 전쟁 중에 있기 때문에 왔는데 체리 상태로 왔어요. 말린 체리 상태. 한심한 일이죠. 근데 일본은 지금 예멘 이쪽은 아무도 배를 안 댑니다. 소말리아 해적 때문에. 근데 일본 배는 가고 있어요. 아직. 그래서 예멘 커피를 일본은 가져가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온 예멘은 일본에서 묵은 커피가 나오는 겁니다. 그나마도 지금은 물량이 없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는 여러분 예멘 커피는 드시지 마셔야 됩니다. 없어요. 그건 루악 커피 찾는 거와 똑같습니다. 루악이라니까 루악으로 드시는 거죠. 자, 어느새 시간이 막 가고 있어서 저는 마음이 급합니다. 우리가 인물을 좀 더 볼 겁니다. 그렇다면 정말 이렇게 커피를 사랑했던 사람들은 없었을까요? 유명인들 중에? 쟁쟁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러분 그래도 커피의 이야기를 할 때 인물로 처음에 등장하는 사람이 바흐죠. 바흐의 칸타타 17세기요. 근데 이것도 좀 왜곡이 있어요. 칸타타를 커피를 갖다가 이야기하면서 악마의 키스와 연결을 시킵니다. 그게 국내의 마케팅이었었어요. 그래서 칸타타 커피를 먹으면 왠지 숭고해지는 것 같고 왠지 일탈할 수 있는 것 같으면서도 그런 느낌을 갖는데 정작 바흐의 칸타타는 악마의 키스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커피만 마시고 시집 가려고 하지 않는 딸을 너 그렇게 커피 자꾸 마시면 시집 안 보낸다 라고 하는 아버지와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것이 왜 악마의 키스처럼 진지한 것이 됐냐면 이 탈레랑이라는 분이 탈레랑이 커피를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근데 이 탈레랑이 커피의 본능은 유혹이다. 진한 향기는 와인보다 달콤하고 부드러우며 키스보다 황홀하다. 그리고 악마처럼 걷고 지옥처럼 뜨겁다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이것이 막 혼재됐던 겁니다. 근데 이분이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시냐면 탈레랑 여러분 잘 유명한 외교관이고 나폴레옹을 발탁하는 분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신부님이었어요. 나중에 주교까지 오르고 그다음에 바스티유 습격 1주년 기념 그 예배를 미사를 집전하시다가 파문당하죠. 이건 마치 뭐와 똑같냐면 그 얘기는 정치적으로 안 하겠습니다. 아무튼 엄청난 그 당시 시대를 갖다 거스르는 일을 했던 그런 인물이죠. 근데 이분 탈레랑도 본인의 의견이 아니라 악마의 커피의 본능은 뭐 악마의 키스다, 지옥불 이런 것은 사실은 터키의 속담과 헝가리 격언에 나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찾아본 거예요. 네. 그래서 헝가리 격언에 보면은 이 앞부분에 터키 것도 있긴 하지만 좋은 커피는 악마처럼 검어야 하고 지옥처럼 뜨거워야 하며 키스처럼 달콤해야 된다. 그래서 악마와 키스를 커피의 향미에다가 도입하면서 이런 기가 막힌 표현을 하는 것은 헝가리 사람들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커피를 사랑했던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죠. 이게 동서식품의 광고 카피였어요. 원고지 넘어가는 수만큼 커피를 마셨던 세계적인 문호, 커피를 얼마나 마셨는지 발작발작하죠. 그래서 발작합니다. 얼마나 드셨냐면 하루 50잔씩 80잔에서 100잔을 마셨다는 기록이 있는데 저는 발작도 가지고 1시간 이상을 감미할 수 있는데 이분은 그렇게 마실 수밖에 없었어요. 이분은 좋아서 마셨던 건 분명히 아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빚에 쫓겨서 글로 써서 갚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분이 악수를 두셨어요. 인간 희극이라는 데를 보면 등장인물이 2472명입니다. 그 어렵던 박경희 선생님의 토지도 600명이 나오는데도 골치 아파서 인물사전까지 있어야 되는데 인간 희극을 갖다 2472명을 등장시키니까 커피의 힘을 빌리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 다음에 커피에서는 베토벤이 나옵니다. 여러분 베토벤은 귀가 들리지 않는 가운데서도 그 유명한 교향곡을 만든 분 아닙니까? 이게 다 통합니다. 음악, 회화, 이 테이스팅이 우리가 오감을 갖고 하는 것들은 다 통합니다. 베토벤은 커피에서 60은 베토벤 넘버라고 얘기합니다. 이분이 어느 정도냐면 당신 드실 커피는 손수 60알을 골라냈어요. 그래서 60알을 따로 갖고 다니면서 나한테 커피는 이걸로 줘 하면서 따로 이렇게 주셨던 절대 미감이었어요. 근데 60알을 나중에 봤더니 7g. 에스프레소 한 잔이 7g.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 베토벤은 주로 아침에 작곡을 했었죠. 볼테르 같은 경우에 프랑스 혁명의 선구자인데 이분도 굉장히 커피를 하루에 4-50잔을 드시는데 이분은 자랑스러운 우리 커피 애호가들의 심벌입니다. 이렇게 많이 드시고도 발자크는 51세까지 사셨지만 84살까지 장구하셨어요. 그래서 커피의 무게성을 몸소 실천하시는 분으로 저희가 자주 인용을 하고 있고요. 키에노케고로 저는 이제 철학적인 깊이까지 들어가면은 여기 저보다 더 많이 하실 테니까 제가 이거를 준비하면서 이분은 각설탕을 한 잔에 30개를 먹어요. 지금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At any rate, I try to coffee. 어찌됐든 난 그래도 커피를 마시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키에르케고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대표적인 그거잖아요. 기도를 하는 건 신의 마음을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의 변화를 주려고 한다는 거죠. 제가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 대목에서 오늘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건 지금 여러분의 직업은 맨날 승부를 봐야 되는 승부사들한테 제가 관능의 시간에 가서 커피를 이야기할 때 이런 얘기를 해요. 여기 좋은 커피도 이번에도 가서 커피를 골라오느라고 머무는 시간이 많지 않아서 2시간 동안 한 200개의 샘플을 갖다가 이제 커핑을 하고 왔는데 저희가 미리 이제 전화를 걸면 세팅이 다 되죠. 그러면 한 샘플당 시간이 없으니까 2개 정도. 그럼 거의 이렇게 마시면서 쭉쭉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다 이렇게 딱딱 골라내고 다시 골라내고. 이게 처음 보는 사람들은 애쉬워한다고 생각해요.
저렇게 먹고 좋은 커피, 나쁜 커피를 어떻게 할까? 여러분,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김태희 같은 사람이 10명 있습니까? 요즘에 잘 나가는 연예인 누구예요? 아무튼 저 김태희로 하겠습니다. 이 10명 중에 가장 잘생긴, 가장 예쁜 김태희를 보려면 어떻게 골라야 할까요? 그 정도가 되면 더 이뻐서 이쁜 게 아닙니다. 기스나지 않는다. 커피도 마찬가지고 와인도 마찬가지고. 와인이 어느 수준을 넘어가면 더 맛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결점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세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도 진짜 이 뭐라 그러죠? 보급이라 그러나 하여튼 이 내공이 강한 변호사께서는 승부를 내릴 때 남이 더 잘 싸워서 내가 지는 게 아니잖아요. 나의 실수로 인해서 승패가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커피를 드셔야 돼요. 다도라고 하는 것은 다도 차이하기 위해서 예절을 지키는 건 일부러 까다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도라는 과정을 거쳐 다도라는 그 엄격한 그 시간을 거치면서 뭘 하냐면 나를 바로잡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혼란한 생활 속에 딱 클릭해 주는 거예요. 제로 상태. 0점 조정을 해주는 거죠. 저울은 0점 조정을 누르면 0이 되는데 사람은 0점 조정이 안 되잖아요. 하고 싶어도 안 되죠. 그게 바로 다도죠. 그렇게 돼야 내가 한 수 한 수 나의 결정과 실수가 없어지고 그래서 이제 승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커피를 마주하실 때 그렇게 되면 얼마나 쉽습니까?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커피를 드시고 내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귀 기울이세요. 저희 할아버지가 30만 년 전에 한반도에 오셨습니다. 아마 올라가면 다음은 형제인 것 같은데요. 저희 왕초 할아버지가 어느 날 산에 올라가셨는데 고기 덩어리가 있어요. 둘이 졸기 할아버지들이 가서 막 드시려고 하는데 저희 왕초 할아버지 가서 딱 맛을 보시더니 먹지 마라. 왜요? 신맛이 나고 자극적이고 상한 것 같다. 이렇게 되셨어요. 뒤에 온 뒷집 가족들은 그거 갖고 회식을 하고 다음날 다 돌아가셨어요. 어느 날 저희 왕초 할아버지가 또 이렇게 쭉 졸기 할아버지를 이렇게 딱 거느리시고 산에 올라가셨는데 못 보던 과일이 있어요. 막 달려와서 막 먹으려고 하는데 우리 왕초 할아버지께서 딱 테이스팅을 하시더니만 야 얘는 쓰고 떫은 맛이 너무 강하다. 독일 가능성이 많다. 먹지 마라. 이렇게 돼서 안 드셨는데 뒤늦게 도착한 옆집 할아버지네는 그거하고 잔치를 벌이고 그 다음날 다 돌아가셨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지금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관능적으로 다 향미적으로 진화에 성공한 DNA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단 한 번도 드시고 내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귀 기울이지 않으셨기 때문에 커피가 내 몸이 반응하는 것, 이 외침을 못 들으시는 거예요. 드시고 나서 입을 마르게 하고 거칠게 하는 것은 뱉는 데 그치시는 게 아니라 드시지 마시면 돼요. 자, 왜 그러냐? 산미도 입을 찌르는 것 같고 자극적이고 침을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 뱉어버리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건 먹지 말아야 될 커피입니다. 커피가 다 그게 그건 것 같은데 먹지 말아야 될 커피가 따로 있냐? 따로 있습니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진도를 빨리 나가겠습니다. 이거는 리만 프랭크 바움은 오주의 마법사를 이분도 커피를 갖다 굉장히 좋아하는데 굉장히 진하게 드시는 분이에요. 어느 정도냐면 얼마나 진하게 줬는지 스푼을 갖다가 놨을 때 물에 떴다 그래요. 커피. 이 정도 받으면 굉장한 과정이죠. 그 다음에 이 랭고 요번에 케냐 하라 지방, 에티오피아 하라에 갔어요. 여기 무슬림이 장악한 곳이거든요. 여기에 농장이 못 들어갔어요. 왜냐면 제가 갔을 5일 전에는 막 그쪽은 아직도 인종 간에 종교 간에 그래서 커피 농가를 방문할 때 미리 연락을 해서 들어와도 된다 안 된다 이거 허가를 받았는데 못 들어갔습니다. 랭고 박물관에 갔다 왔는데 랭고 같은 경우에는 에티오피아 하라 사람들한테는 쿠바의 체 게바라 같습니다. 에티오피아가 이탈리아 침범을 받았을 때 랭고가 무기를 갖다가 조달해줍니다. 그래서 하라에 이렇게 근사한 하라의 랭고 박물관을 하라 사람들이 만들어줬어요. 에티오피아의 은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조앤 롤링 같은 경우에도 이 해리포터, 저는 이제 위스키를 갖다 공부할 때 스코틀랜드를 갔는데 바로 이 그 엘레펀트 하우스에 가면은
해리포터가 탄생한 곳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앤 롤링이 글을 썼던 곳입니다. 뒤에 보면 에딘버러 성이 보이는 바로 이 창가 앞에 이렇게 수기로 원고를 썼다. 조앤 롤링 이 자리는 아직도 비어 있죠. 그래서 엘레펀트 하우스에 가면 이 커피 에어가든 이 자리에 한번 앉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때 미혼모였잖아요. 포르투갈에 가가지고 딸을 낳고 그 다음에 이혼을 했죠. 돌아와서 정말 라떼, 여기 가서 카페 라떼를 먹었는데 이 주인이 아기를 들쳐업고 오는 조엘 롤링이 안타까워서 카페 라떼를 줍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사람은 이제 거기에 엘레펀트 하우스 주인은 복을 받았죠. 여기 아주 명소가 됐습니다. 그 다음 미국의 대통령인데 이 시어더 루즈벨트 같은 경우에 자기 아들의 진술을 보면 아버지의 커피값은 욕조와 만큼 컸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예요. 실제로 많이 마셨어요. 하루에 3.8리터를 마십니다. 그리고 맥스웰 하우스, 워낙 맥스웰 하우스가 호텔도 갖고 있었는데 호텔에 방문해갖고 멋진 얘기를 한마디 합니다. 맥스웰 호텔에서 제공한 커피를 마시고 마지막 한 방울까지도 맛있다. 그래서 굿투더 라스트 드롭인데 여러분 맥스웰 커피 아직까지도 이거를 강국 카피를 쓰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시어더 루즈벨트가 합니다. 이 사람을 중심으로 커피 이야기는 한국 조선 말기로 방향을 틉니다. 이유는 이 사람 딸 때문이죠. 이게 앨리스 루즈벨트입니다. 한국에 옵니다. 1905년. 1905년에 미국이 일본을 방문해요. 국방장관 지금으로 따지면. 그게 바로 누구냐면 태프트입니다. 그래서 방문을 해서 일본의 가스라와 함께 필리핀은 미국이 먹고 시쳇말로 조선은 일본이 먹는다. 가스라 테프타 미량을 맺고 우리나라는 사실상 그때부터 주권 나라를 빼앗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9월 9일 9월 달에 한국에 돌아와서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능 앞에 있는 이 심성시 하는 곳에 올라가서 말 채찍까지 들고 이렇게 탑니다. 여기가 명성황후 묘지입니다. 이게 굉장히 화날 일이죠. 이게 가스라 테프타 미라크단이고 이게 테프트입니다. 그 방문단이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 테프트 그 다음에 가스라가 대통령이 되고 수상이 될 때 1910년 나라를 빼앗기게 되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저는 커피 인문학에서 하고 있고 여기 때 이제 이완용이가 드라마틱해요. 1905년을 중심으로 해서 바뀝니다. 1905년 이전의 이완용이는 미국 유학파로서 정동 불학파를 이끌고 고종황제의 아간파촌을 주도하는 인재입니다. 그러다 1905년에 일본말을 미국이랑 일본이 가스라 테프타 미라를 맺고 주권이 넘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이토 히로부미한테 붙죠. 그 다음에 68세까지 잘 살아갑니다. 그럼 우리는 이완용이를 기억할 때 또 한 명 기억하셔야 될 분이 이재명 의사입니다. 이재명 의사가 23살에 이제 순국하시는데 이완용이를 칼로 찌르죠. 지금의 명동성당에서 나오는 이완용이를 처단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이토 히로부미입니다. 이토 히로부미는 22살에 하급무사였는데 쿠데타가 일어나죠. 하급무사가 위에 상급 사무라이들을 갖다가 다 칩니다. 그때 행동대장이었었어요. 그리고 나서 하급무사가 사무라이들을 다 치고 났는데 나중에 다 보니까 자기 대장 3명이 다 죽었어요. 본인이 대장이 됩니다. 그 권한을 누구한테 줍니까? 메이지한테 줘요. 메이지한테 주고 자기가 총리를 4번이나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천황 자문기구까지 해서 나라를 주물렀던 놈이죠. 저는 일본 놈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지만 구체적으로 이토 히로부미 놈이라고는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우리의 커피 역사와 연결이 되는 부분이에요. 이 미우라 고로라는 친구가 이토 히로부미의 동네 후배입니다. 그래서 1895년에 이 미우라 고로 동네 후배를 갖다가 한국으로 보내줘요. 일본. 그리고 나서 뭐를 해요? 은희사변을 일으키는 겁니다. 명성황후 시해 사건을. 이게 그 당시에 명성황후 시해 사건에 동원됐던 애들이고 이거를 다 이토 히로부미가 미우라 고로를 통해서 한 거라고 저희들이 지금 뭐 여러 사료에도 많이 나오죠. 이때 이 명성황후를 시한 자객들의
출신 성분들을 보면 여기가 다 구마모토 주로 다 이토 히로부미 얘 고향 근처에 있는 사람들로 다 이루어집니다. 거기에 보면 10대도 있고 승려도 있고 경복궁에다가 사다리를 딱 올려놓고 달려갑니다. 요거는 하수관이고 여기 점선이 여기를 따라서 바로 건축공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가서 거기에서 명성황후를 못된 짓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식의 일본 교과서에 한때 실렸던 겁니다. 지금은 없습니다. 이 명성황후. 자, 이 얘기가 커피 이야기에서 왜 나오냐면은 한국에서 제일 먼저 커피를 마신 인물을 우리가 고종황제라고 기억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 고종황제가 커피를 드신 건 1896년 을미사변에서 목숨에 위해를 느끼시고 러시아 공방으로 숨어들어서 러시아의 커피를 받은 것이 아니라 그거보다 먼저 12년 앞서서 우리나라의 이 담담정이라고 하는데 조선 고요한 아침의 나라를 보면 퍼시벌 로엘이 12년 앞서서 한국에 갔다 조선에 갔다가 담담정이라고 하는 한강변에 식사를 하고 당시 조선에서 유행한다는 커피를 식후에 마셨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담담정이 지금 어디냐면은 그 마포대교 남단입니다. 이 담담정이 지금은 없어졌어요. 워낙 그 위에는 양평대군이 있었고 그 다음에 세조 때 신숙주가 썼었습니다. 그런 이제 기록도 있는데 지금은 벽산빌라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가 조선의 최초의 커피를 마시던 곳이고 여기 보면 담담정이라고 하는 표지판만 남아있고 지난 여름에 그리고 제가 3개월에 한 번씩은 가요. 여기가 유지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 여기가 기록상 조선 최초의 커피를 마시던 곳이고 혹시 벽산빌라에 올라가신다면 인수하십시오. 여기에다 카페를 차리면 여러 가지 스토리텔링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커피와 관능에 대해서 세계에 들어가는데 여러분 이제 제가 질문을 받아야 될 상황인데요. 먼저 질문을 받기 전에 여기 궁금한 건 제가 10가지를 압축을 해왔어요. 그래서 시간 관계상 이제 이거 관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시간이 되시면 제가 커피를 마십니다. 마시고 여러분과 함께 테이스팅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플레이버라든가 단맛, 신맛 하면서 좋은 커피와 나쁜 커피를 맛으로 구별하는 것을 알려드리는 거고 커피 문학에서 이렇게 이성적인 부분과 감성적인 부분, 관능의 영역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하는 겁니다. 물질의 생명경 넘어가고 자 이제 지금부터 10가지 퀴즈를 풀고 질문 받겠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수업을 열심히 들으신 분은 잘 풀으실 수 있을 거고요. 커피를 가장 먼저 먹은 동물은 누구일까요? 굉장히 멋지게 생겼죠? 라마입니다. 염소입니다. 자연에서는 이게 칼리의 전설이라는 게 염소가 이제 커피 열매를 먼저 발견했다고 나오는데 자연에서는 커피 나무가 10m까지 자라요. 이 염소가 그 높이 있는 커피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까요? 그러나 뭔가 이유가 있겠지요? 라고 하면서 염소가 이렇게 나무를 잘 탑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염소는 발굽이 2개지만 나무를 잘 탑니다. 이거를 보고 칼리라는 목동이 염소가 빨간 체리를 먹고 막 각성하는 걸 보고 커피를 발견했다는 스토리가 만들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커피는 식물의 어느 부위를 먹는 걸까요? 라고 할 때 쓴맛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칡뿌리처럼 뿌리를 먹는다 아니면 녹즙처럼 이파리를 갖다가 짜먹는다 줄기를 뭐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커피는 이렇게 씨앗을 먹는 거죠. 그래서 열매의 씨앗을 볶아 먹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다음 이 3가지 그림 중에 커피 체리는 어떤 걸까요? 비슷비슷하게 생겼지만 이것은 크랜베리입니다. 요게 커피고 요거는 체리입니다. 모양이 다 비슷하죠? 보면 크랜베리, 체리, 커피. 들고 있는 손이 다릅니다. 나머지는 열매를 먹기 때문에 굳이 까지 않아도 되지만 여기는 까야 되기 때문에 손이 이렇게 찐득이는 물질이 생기는 거죠. 커피는 모두 빨간색이 아닙니다. 지금은 이렇게 희소성 때문에 이렇게 옐로우 버번 같은 경우에 더 비싸게 팔려요. 그러다가 최근에는 3, 4년 전에는 핑크 버번까지 나왔어요. 이것이 맛이 그러면 완전히 다르냐? 그렇지 않습니다. 문화적인 겁니다. 핑크이기 때문에 더 어떻다라는 선입견을 주긴 하는데 맛은 큰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다음 커피꽃은 이게 6장짜리가 있잖아요. 이건 피보나치 수율, 자연의 법칙에 어긋나는 거죠. 제가 이거를 콜롬비아 갔을 때 봐서 찍었던 사진이고요. 다음 중 커피꽃은 몇 번일까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얘는 난일로 조정 때문에 넣습니다.
커피꽃은 자스민과 비슷하고 오렌지꽃과 비슷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얘가 1번, 2번, 3번 그러면 막 1번, 3번 막 얘기할 때 저는 여기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건 다 자스민이나 아니면 오렌지 그렇습니다. 인스턴트 커피와 원두 커피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인스턴트 커피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쟁 중에 그라인더로 가를 정도가 되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왜 인스턴트 커피가 필요냐면 커피는 73%가 물에 녹지 않습니다. 그래서 찌꺼기가 남아요. 그래서 프랑스 귀족들은 이 찌꺼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터레이션을 개발하게 되죠. 이 찌꺼기를 갖다가 없애기 위한 방법으로 묘안이 바로 사또가떨이라고 하는 친구가 어떻게 했냐면 다 커피를 추출합니다. 물만 나오고 73%의 찌꺼기는 버리죠. 이 물에 있는 것들은 다 물에 녹는 거니까 이것들의 물만 다 날려보내요. 그럼 가루만 남죠. 거기다 물을 다시 넣으면 그냥 녹죠. 그러니까 원두 커피, 인스턴트 커피는 2번 죽은 커피예요. 추출하라고 향이 1번 죽고 놔둔 걸 다시 물을 날려버리려고 2번 죽고. 따라서 우리는 원두 커피는 영혼이 없다고 해요. 드시지 마세요. 그거를 드시기 위해서 설탕과 크림을 넣어서 믹스 커피를 드시는데 그거를 어떻게 생각하시면 안 드시게 되냐면 인스턴트 커피가 맛이 없으니까 설탕을 넣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설탕을 계속 먹으면 물리니까 커피를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애써 변명하세요. 아, 나는 커피를 먹는 거지 설탕을 먹는 게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믹스 커피는 설탕이 달기 때문에 질릴 거면 커피를 좀 넣어서 먹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다시는 안 찾게 되세요. 건강에도 안 좋습니다. 이거 보면은 어떤 이제 생두가 다이어트에 좋다 해가지고 생두물을 갖다가 무련해서 드시는 분이 계세요. 큰일 납니다. 그리고 광고에 보면 이렇게 초록초록 굉장히 맛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가짜입니다. 뽀샵한 겁니다. 생두 색깔이 이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세계에서 제일 좋다는 익스트라 팬시도 이렇게 에메랄드 빛이 납니다. 정녹색. 옛날 저는 충주에 곱돌 공장이 있어가지고 보리곱돌 색깔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는 분 계실 겁니다. 근데 이거를 갖다가 삶아 드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 이 사진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커피는 좋은 커피는 물론 따로 있지만 암만 좋더라도 썩은 게 많이 들어가면 못 먹는 커피입니다. 산지에서 제가 10톤을 갖고 올 때 저는 10톤을 갖고 올 때 다 저걸 추출해서 1톤은 다 버리고 옵니다. 그러면 지금은 그거만 또 사러 다니는 애들이 있어요. 그냥 고르지도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1kg에 0.8달러짜리 구하러 다니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걸 10톤을 살 때 골라내고 9톤의 값만 치르고 오면은 농장주는 그 1톤을 어떻게 하는지 버리려고 판매를 하겠지만 저는 10톤을 일단 다 삽니다. 사고 물류비나 여러 가지 때문에 거기서 다 피킹을 해요. 거기에 인건비도 싸고 또 중요한 건 그 사람들한테 일거리를 주는 거죠. 근데 그냥 그러면 이런 것이 다 섞여 있는 겁니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더 심하죠? 이 빠꾸 나고 이 구멍 난 건 뭐냐? 벌레인 겁니다. 근데 얘가 로스팅하는 표시가 안 나죠. 그러니까 모르고 드시는 거고 여기서 분내가 나니까 어떻게 돼요? 로스팅은 진하게 하는 거죠. 자, 여기 어떤 것이 사냐? 이런 것들이 사요. 생두를 삶아 드셨으면 곤충의 육수물을 드신 거예요. 근데 이 정도까지는 그래도 견디서 드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겁니다. 한 알에 200마리 알이 넣어. 얘를 갖다가 태워버리고 볶아버리면 안 보이죠. 그래서 어느 날 길을 가시는데 1리터에 1,000원짜리 커피를 만나셨다고 해서 그거를 잔뜩 가져와서 사무실에서 잔치 벌이신 일이 아니에요. 싸고 좋은 건 없습니다. 여러분 더 잘 아실 거예요. 이제 제가 이제 2개가 남았는데 이제 여기서 질문을 이제 요거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커피를 하면서 참 커피는 영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책에도 썼습니다. 커피는 인류보다 영악하다. 커피꽃이 얼마나 기가 막히냐면은 이 커피나무라는 놈이 꽃잎과 꽃술에다 카페인을 숨겨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번 커피 꿀맛을 본 벌은 커피꽃만 찾아가요. 중독시키는 겁니다. 커피나무의 이파리는 카페인이 많아서 커피의 이파리가 떨어져서 땅에 이파리 떨어지면 잎에서 카페인이 땅으로 스며들어서 자기 종자가 아닌 커피나무가 아닌 것들을 못 자라게 합니다. 이게 타감작용.
얼레로패틱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잘 생각해 보면 커피나무의 가장 큰 흥행자는 인간입니다. 인류를 갖다 매료시키면서 서식지 재배리를 전 세계로 다 퍼뜨리고 있죠. 우리 인류는 커피에 가장 충성스러운 종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돼요? 좋은 것만 가려드셔야 돼요. 제 나름대로 한 10개 이상의 PPT를 압축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어수선했을 것 같고 그러나